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교재 19쪽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얘기했었던 주제가 뭐냐면, 자, 국가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이제 최초의 국가인, 기록상의 한나라에서부터,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묶어서 살펴봤고, 그 같은 시기에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한반도 쪽, 만주와 한반도 쪽에 누가 있었느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만주와 한반도 쪽에서 구석기와 관련된 유물, 유적, 외울 거 없었죠? 시험이 안 나옵니다. 신석기 때 뭐 기억하면 되죠? 빗살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넘어왔었을 때 이 청동기에서는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반달돌칼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 청동기에 기반을 둔 최초의 국가인 바로 고조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고조선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군 왕검이 만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조선? 예,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단군조선이 발전되고 있었을 때 중국은 누구 있었느냐? 바로 연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연이란 나라는요, 춘추 전국시대에 특히 이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7개의 나라 중에 연이란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본다면 이 만주의 랴오닝 지방 이쪽과 한반도의 서북부 이쪽이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었을 때 중국은 전국시대였었던 거죠. 그럼 그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7개의 나라 중에 바로 여기에 연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조선은 누구와? 연이란 나라와 국경을 맞닥뜨리고 발전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당시에요. 이 연이란 나라에서 진계라는 장군, 연의 침략, 연의 침략 이렇게 할까요? 연나라의 침략이 있었는데 진계라는 장군, 이 한국사에서는 이런 진계 장군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 사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연나라 장군인데 이 연나라 장군이 고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지가요,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만주의 랴오닝 지방 이쪽에 중심지를 두고 있었는데 한반도의 서북부, 대동강 이쪽으로까지 이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한때 위기인 거죠. 일부 영토도 뺏기고요. 그러면 진계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망했느냐? 망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심지가 이동했지만 다시금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했으나 여기에서 다시금 무슨 체제를? 통치 체제를 정비한 겁니다. 이 통치 체제를 정비했었을 때 대표적인 게 관등 조직 이런 걸 정비했거든요. 관등 조직을 정비했는데 관등이란 말은 관리들의 등급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무원들의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확립한 건데 상, 대부, 장군 이런 어떤 관등 명칭이 이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통치 체제를 정비해서 한때 위기긴 했지만 이걸 정비함으로써 다시 왕권을 안정시켰고 그 왕권을 안정시켜서 누구와 대적하면서 연나라와 대적하면서 나름대로 여기 있는 누가 단군조선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요. 여기에 있는 그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일한 게 누굽니까? 진나라였었죠. 이 진나라였었는데 이 진나라가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한나라로 바뀌죠. 그러면 진나라에서 쌤이 색깔 있는 걸로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이렇게 교체되는 진한교체기. 이 진한교체기 쌤이 이 빨간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진나라가 망했고요. 농민반란으로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곧바로 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망한 다음에 그렇지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운 거죠. 다시. 그럼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초한지 요 시점입니다. 그 혼란기에 중국의 혼란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위만이란 자가 고조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만이 들어와서 당시에 고조선의 왕은 누가 했었냐면 쭌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쭌왕한테 저 여기 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가 국경수비를 맡아라. 그래서 국경수비를 맡겨요. 그래서 국경수비를 담당했었던 이 위만이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뭐를 차지하게 되냐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쭌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뺏은 겁니다. 그때 이 위만이 들어왔었을 때의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돈다는 겁니다. 철기에 본격적 유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의의고요.
다음 강의에 가게 되면 이제 인구의 이동이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구 이동, 사람이 이동을 하면은요, 문화가 함께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됐는데, 돌아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춘추전국시대, 얘들의 키워드가 뭡니까? 춘추전국시대의 키워드가 바로 철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시대 혼란이 통일되었었던 진나라. 근데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로 바뀌는 혼란기에 위만이 들어왔는데, 그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여기서요, 한국사에서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요? 고조선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위만이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 우리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돼버립니다. 왜? 위만이 좀 있다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만은 자, 고조선 사람입니다. 에이, 이거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자, 억지 주장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의 기록에 의하면 위만을 묘사할 때 뭐라고 되냐면 오랑캐라고 묘사합니다. 만약에 이 위만이 중국 한족이었었더라면, 중국 사람이었었더라면 오랑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근데 오랑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상투를 틀고 들어갔답니다. 이 머리에 상투를 트는 풍습이 바로 고조선의 풍습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랑캐의 자 칭호를 썼고 오랑캐의 옷을 입고 들어갔다. 머리에 상투를 사고 들어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중국 역사책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만은 고조선 사람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제 국경선이 뭐 위도, 경도 이렇게 정확하게 쪼개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 무슨 교체기에 자 진한 교체기라는 이 혼란기, 즉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그 혼란기, 그 혼란이 자꾸만 이렇게 자 확산이 되니까 그 혼란을 피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고조선과 중국의 자 여기 있는 점이지대, 자 요쯤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 여기가 고조선 땅이야 중국 땅이야 자 이렇게 막 이렇게 겹쳐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자 위만이 혼란이 자꾸만 확산되니까 좀 더 안전한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위만은 자 누구다? 고조선 사람입니다. 그럼 위만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조선이 되겠습니까? 위만조선이 되겠죠. 자, 위만조선이 되었다. 이때 위만조선이 되게 되면 자, 중국은 자, 누구로? 그렇지. 바로 한나라죠. 한나라가 있겠죠. 왜냐면 진한교체기에 위만이 들어와서 왕이 됐으니까 중국이 한나라로 이제 완전하게 재통일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나라로 재통이 되었었을 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 한반도 남쪽에는 자, 토착 세력이 있었어요. 이 토착 세력 진이라 불려지는데 자, 진이라 불려지는데 토착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한반도의 남부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과 한나라가 직접 무역을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과 자 얘네들 바뀌었죠? 누구로? 한나라로 바뀌었죠? 요 한나라가 다이렉트로 무역을 하고 싶은데 요 가운데 누가 낑겨져 있는 겁니까? 고조선. 당시 집권자는 위만이고요. 어쨌든 고조선의 자 위만조선이 자 여기를 가로막아서 이 둘 사이의 무역을 뭐 한 거라? 방해한 겁니다. 이거를요 멋있게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개무역은 두 지역 혹은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을 가로막아서 독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무역을 뭐 했다? 예, 독점했다. 중개무역을 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위에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그 누가 있었습니까? 흉노가 있었죠. 흉노가 월지족과 동호족 이들을 제압하고 이제 몽골 고원을 통합했었던 최초의 유목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자 흉노 제국이 있었는데 이 흉노 제국이 중국의 진나라도 괴롭혔고 또 누구도 괴롭혔습니까? 한나라도 괴롭혔죠.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도 여기는 이 흉노족이 항상 어떻게 돼요? 골칫거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뭐였습니까? 장건을 보내서 대월지와 동맹을 시도했는데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한나라 무제가 자 직접 여기를 때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흉노의 왼팔이라고 불려진 애가 바로 고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흉노는 친했던 거죠. 그럼 무제가 고조선을 때릴 때 이 흉노가 이 고조선과 자 다시금 또 결탁이 되어서 이쪽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를 때리면서 누구도 때리는 거예요? 이쪽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 무제가 이제 고조선을 침략할 건데 침략의 자 명분은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둘 사이의 무역을 얘가 뭐 했다? 가로막았다. 즉 중개무역을 했다. 두 번째는 나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흉노, 이 흉노와 고조선이 친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한나라 무제가 자 침략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무제의 자 침략이 나타나게 됐고 이 침략으로 위만의 손자였었던 우거왕, 이 우거왕이 1년 정도 결국 저항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됩니다. 고조선이 자 뭐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 시점이 자 기원전 BC 자 108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원전 108년은 이제 기원전 2세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기원전 2세기에 자 여기에 고조선이 멸망을 했고 이 자리에다가 한나라가 이제 직접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라 무제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이 한나라 무제는 전국적 무슨 제였습니까? 군연제 했죠. 한나라 고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군국제를 했고 무제가 전국적인 군연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 군연제를 했으니까 이때 고조선 땅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에도 자 뭐를 군현을 설치하는 겁니다. 몇 개를? 4개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그러면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되었고 자 이때 중국의 지배를 받을 건데 자 여기 있는 고조선 유민들이 끊임없는 자 저항을 할 겁니다. 끊임없는 저항을 해서 3개, 4개 중에 3개는 축출하고요. 마지막까지 자 축출하지 못했었던 게 자 뭐가 있었냐면 낭랑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낭랑군은 축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4개의 군현 중에 3개는 자 결국은 축출합니다. 결국은 축출해서 그 자리에 다시금 초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낭랑군은 나중에 언제 축출시키냐면 고구려 미천왕이라는 왕이 고구려 미천왕이 축출시킬 건데 아웃시킬 건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313년입니다. 그러면은 4세기죠. 4세기.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낭랑군의 위치 다시 볼까요? 이게 고조선 땅이라면 여기에 4개의 군현이 설치가 된 겁니다. 4개의 군현이 설치됐는데 고조선 유민들이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서 결국은 이 3개는 다 밀어낸답니다. 밀어내고 새롭게 이 자리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 자리, 이게 낭랑군이라는데 이 낭랑군이 축출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낭랑군은 나중에 고구려 미천왕이 4세기에 축출하게 되는데 얘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고구려가 있거든요. 쌤은 고구려를 K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백제가 만들어지는데 백제는 B라고 쓸게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낭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낭랑군을 고구려가 축출시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뭐하게 되었다? 맞닥뜨리게 된 거거든요.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머나 여기 있는 백제가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치러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근초고왕이죠. 그게 몇 세기입니까? 4세기거든요. 자, 결국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한반도에서 삼국의 어떤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몇 세기 때부터나? 4세기 때부터입니다. 그 4세기에 자 한반도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급속도로. 그래서 혼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 건널도자, 올레자, 또레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물론 중국에서도 건너갑니다. 중국에서 건너가는데 요거는 요 다음에 주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 그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중국과 삼국. 이들이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또레인들이죠. 그래서 또레인들이 대거 들어가게 된 시점이 몇 세기라? 4세기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4개의 군현 중에 어쨌든 자 한나라가 자 직접 지배했고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한 3가지는 우리가 결국 축출시켰고 그 자리에 새롭게 초기 국가가 만들어졌다. 자 이때요 한사군이 막 처음 설치됐을 때 아우 됐다 내가 왜 그들한테 지배받니 난 내려갈란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남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 유민들의 남하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한반도 남쪽에는 자 아까 봤듯이 토착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토착 세력이 있었잖아요. 진이라 불려지는. 그럼 고조선 유민들이 자 남하를 해왔고 토착 세력들이 결합되어서 자 이게 바로 뭐로 발전되냐면 사만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사만으로 발전되는데 이 사만 중에 고조선 유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쪽은 자 진안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조선 유민들이 들어가 섞여서 사만이 됐다고 한다면 마한이 있고요. 자 마한이 있고 자 그다음에 진안이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 진안, 변안이 있는데 당시에 이 마한 같은 경우는 54개의 작은 나라, 여기는 12개의 작은 나라, 여기도 12개의 작은 나라. 그러면 토탈 사만은 몇 개죠? 78개. 78개의 작은 나라들이 뭉쳐있는 게 바로 사만이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마한 중에
마한 안에 54개 중에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목지국이란 나라가 요 전체, 즉 마한 전체를 대표하는 반장 역할도 했고 자, 사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78개 중에 자, 얘가 짱 역할을 했고 나머지 작은 국가들이 어쨌든 하나로 뭉쳐있는 연맹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사만이었었다랍니다. 저 위에요. 누가 만들어졌죠? 부여가 만들어졌나요? 부여에서 누가 탈출했죠? 고주몽이 탈출했나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고구려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누가 내려왔다? 고주몽이 내려왔다. 자 형들의 부여에서 이제 형들의 자 시기와 질투 막 이런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고 고구려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고주몽이 이 부여에 살고 있었을 때 이미 베이비가 있었죠. 그 어린 베이비에게 어떻게 해요? 야 아버지 나중에 크면 찾아와라 라고 이제 칼을 반쪽으로 떵 잘라가지고 반쪽을 줬고 고구려를 이제 고주몽이 혼자 내려와서 이제 아들은 놔두고 건국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베이비를 낳은 거죠. 그게 누굽니까? 비류와 온조인데 나중에 이 부여에서 아까 그 칼 반쪽 가지고 있었던 유리가 내려온 거죠. 유리가 내려오니까 여기는 온조의 입장에서는 아, 형 내려왔네. 형이 내려왔으니까 자기 어떻게 돼요? 서열상 왕이 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자, 이 고구려의 온조가 자, 비류와 온조인데 온조만 체크할게요. 자, 온조가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여기 있는 마한 땅으로 간 겁니다. 마한 땅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누굽니까? 목지국이죠. 그래서 목지국의 지배자를 찾아간 겁니다. 누가? 온조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여기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자 여기 있는 목지국의 지배자가 그래 거기 한강 한쪽 귀퉁이에 좀 살아라 라고 이제 자리를 내줬고 그게 여기에 백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요 주제도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구의 이동에서 나오니까 자, 이 정도 이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요. 이 백제까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 중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고구려가 왕권이 매우 강성해지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이 되고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목지국을 먹고 마한 전체를 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이 될 거고 이 진안 같은 경우도 사로국이란 나라가 자 결국 신라로 발전되는데 얘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고구려는 K라고 쓸 거고 백제는 B라고 쓸 거고 신라는 S라고 쓸 건데 지금 보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들이 무슨 집권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자 삼국이 본격적인 항쟁을 시작한 시점은 몇 세기나? 바로 4세기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변한 같은 경우는 자 뭐로 발전되냐면 가야로 발전되는데 이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됐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은요. 사만 전체가 78개의 작은 나라들이 뭉쳐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막 내려옵니다. 내려왔어. 그럼 원래 토착 세력이 여기 있죠. 그럼 토착 세력이 이렇게 있는데 고조선 유민들이 막 내려왔었을 때 얘들이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래 힘들지 고생했어 나라 망했다며 우리 뭐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한번 살아볼까 이랬을 텐데 이 내려오는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는 숫자가 많아지면 쉽게 밥그릇을 쪼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야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서서히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부딪히면 갈등이 벌어지니까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 만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우 특별한 음락을 만듭니다. 별읍을 만들죠. 특별한 마을, 별읍. 이 별읍을 다른 말로 소도라고도 하는데 이 별읍 소도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군, 제사장이 여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여기에 들어오지 말고 너희들도 이쪽에 들어오지 말아라. 일종의 신성 불가침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도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또 하나의 별읍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국가, 여기에도 또 하나의 국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국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이해됐어요? 그 토탈 78개의 나라를 다 묶어서 우리는 사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만 전체 이것도 하나의 국가이고 이것도 하나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만의 전체를 대표하는 목지국의 왕이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 백제가 들어와서 목지국도 먹고 마한도 먹고 백제로 쭉 발전되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건 한국사에서 써먹으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이 있고 여긴 정치적 지배자, 제사장.
정치적 지배자, 정치적 지배자. 그럼 재정 무슨 사회입니까? 재정 분리 사회네요. 그죠? 재정 분리. 이거 어디요? 사만입니다. 그럼 자, 고조선. 고조선으로 와서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군 왕검이 세웠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단군 왕검이 세웠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단군 왕검에서 단군이란 뜻이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왕검이란 뜻은 뭐냐면 정치적 지배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일치? 재정 일치 자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일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교재를 가시게 되면 19쪽입니다. 19쪽에서 자 단군조선과 자 위만조선 이때요. 이걸 한번 말씀드릴 건데 단군조선은 자 단군 할아버지가 자 위만조선은 위만이 왕이 됐을 때인데 위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사람이라겠습니까? 고조선 사람이라겠습니까? 고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냐? 단순한 정권 교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정권 자 이게 문재인 정권 그러면 우리는 박근혜 정권 자 문재인 정권 이렇게 표현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 자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뭐라고요? 코리아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단군조선이 됐건 위만조선이 됐건 나라 이름은 그렇죠. 고조선인 겁니다. 됐죠? 고조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안 바뀌었죠. 만약에요. 이 위만이 중국 사람이었었다면 나라 이름을 바꿨겠죠. 왜? 중국의 새로운 자 왕조라면 나라 이름도 바꿨겠죠. 근데 바꾸지 않았네요. 이것도 아하 위만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고조선 사람이구나 라는 하나의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라 이름은 고조선이고 자 여기에서 단순한 무슨 교체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에 불과했다. 자 그 정도. 자 19쪽에 들어오셔서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 지금 선생님이 색깔 있는 걸로 체크한 거를 자 밑줄 그시면 되고요. 밑에 탐구대로 4번을 자 왕별표 하시면 됩니다. 탐구대로 4번. 자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초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부여,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이런 자 나라들이 만들어졌는데 세기가 써 있죠. 몇 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연도 외우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초기 국가, 요 초기 국가 여기죠.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연도 외우지 말고요. 자 기원전 BC 자 기원전 몇 세기나 1세기입니다. 됐죠? 기원전 1세기. 이 기원전 1세기에 초기 국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 만주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 살펴봤고요. 이건 한국사에서도 써먹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자 우리 자 선사시대부터 한번 쭉 묶어볼까요? 구석기 자 구석기에 가게 되면은요 일본에 이와주쿠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와주쿠 유적지는 자 안 나옵니다. 구석기는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본 쪽에서 자 구석기 유적지에 이와주쿠 유적지가 있다. 자 구석기 이렇게 씁시다. 자 그다음에 신석기 유적지에는 자 조mon문화 이 조mon문화가 있는데 조mon문화는 신석기에 새끼줄 무늬 토기 자 그리고 불꽃 무늬의 토기 또 하나 여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올 거고요. 어쨌든 조mon문화 자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가는데 일본의 청동기 시대가 야요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야요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야요이 문화는 세기를 외우십시오. 됐죠? BC 3세기에서 다시 가면 BC 3세기에서 AD 3세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자? 33 이렇게 공부합시다. 중국에 누구하고 일치하냐면 한나라. 제가요 이 강의를 막 시작하면서 초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왕조가 쭉 발전됐을 때 같은 그 시기에 주변의 국가들은 어떻게 누가 발전되고 있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라와 세기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야요이 문화는 한반도로부터 벼농사와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전파가 됐죠. 그 중에 여러분들 이 청동 제품 기억나시나요? 청동으로 만든 종이 있었죠. 동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가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겠죠. 그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뺏고 빼앗는 관계 자 뭐가 발생이 됐을 것이다? 계급이 발생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되어서 얘들도 정치 체제가 자 뭐한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하나라가 됐든 은나라가 됐든 어쨌든 하나의 국가, 단일 국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단일 국가로 지금 발전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기에 이제 정치 체제가 등장했었을 때 자, 소왕국으로 난립합니다. 자, 소왕국으로 난립한다. 그러면 작은 소왕국으로 난립했었을 때 그 나라들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나라가 누가 있냐면 바로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위, 자, 노국왕이라고 했었을 때 AD 57년에 한나라, 이 한나라는 기억나시나요? 후한입니다. 후한의 광무제가 일본 노국이란 나라한테 책봉을 한 겁니다. 도장을 하사한 거죠. 그때 이 위자는 맡길 위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 위나라 할 때 위자가 아니라는 거 한나라가 맡긴 겁니다. 그러면 노국이란 나라가 있었네요. 노예의 나라. 나라 이름이 노국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왕국 중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몇 세기라? 1세기입니다. 두 번째. 야마타이국이 있는데요. 이 야마타이국이 이 소왕국이 나중에 이제 한 30개 정도로 이제 난립을 하는데 그 30개의 소왕국들 중에 뭐 짱과 같은 역할을 해요. 무슨 타이국이? 야마타이국.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우리나라의 삼한에서 마한, 진한, 변한의 이 전체를 대표하는 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목지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야마타이국이 여기 있는 이 소왕국을 전체를 대표하는 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 야마타이국에 누가 있었냐면 히미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야마타이국에 자 히미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히미코 여왕이 원래는 뭐 출신이냐면 샤먼, 무당 출신이에요. 무당 출신인데 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라는 걸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히미코 여왕이 누구로부터 책봉을 받았냐면 위나라한테 책봉을 받았어요. 다시 가면 자 위로부터 위나라 이거 나라입니다. 위로부터 뭘 받았느냐? 책봉을 자 받았다. 자 위나라로부터 뭘 받았다? 책봉을 받았다.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뒤에 가면은요, 그 책봉 조공관계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봉이라는 게 뭐냐면 책봉이라는 게 땅을 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는 겁니다. 뭐냐면 봉건제도. 중국에 주나라 때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봉건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후들에게 여기는 땅을 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맡겼잖아요. 이건 중국 내에서의 책봉입니다. 그러니까 책봉은 땅을 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는 행위, 이거를 책봉이라 하는데 그럼 얘들의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요. 자, 선물을 보내요. 이게 조공입니다. 그래서 책봉 조공 관계라는 게 이제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중국이 주나라 이후에 한나라 때 가게 되면 중국 내에서의 책봉 관계가 아니라 중국 바깥에 있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한테 야, 네가 거기 짱이니? 네가 거기 짱이니? 네가 거기 짱이니? 라고 이렇게 책봉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한테의 책봉은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한나라. 그래서 지금 아까 봤듯이 후한의 광무제가 노국이란 나라에게 지금 책봉을 한 거죠. 근데요, 중국 내에서의 책봉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주변 국가한테 책봉을 할 때 없는 나라가 아직 없어. 없는데 그 빈 땅에다가 땅을 자 이렇게 설정해서 나라 만들어주고 야, 네가 거기 왕해? 이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냥 왕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왕을 하고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중국이 야, 네가 거기 왕이니? 그럼 네가 거기 왕을 해. 라고 요식행위, 형식적인 자 그러한 책봉행위가 한나라 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거요? 한위, 노국왕, 그 다음에 야마타이국. 그러면 아직도 소왕국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인데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럼 이 야마토 정권은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인데 자 중국과 중국 및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향을 받아서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고 자 발전이 됐답니다. 야마토 정권의 성립 및 발전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삼국 간의 항쟁. 자, 이들이 본격화된 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삼국의 항쟁이 본격화된 게 몇 세기죠? 4세기. 그 다음에 중국에는요. 그 같은 4세기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 5개 오랑캐, 5호라는 애들이 침략해 들어와요. 그럼 5호의 침략이 나타나는데 요 시점이 4세기입니다.
요 시점도 4세기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4세기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혼란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건너간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자 무슨 인이라 할 것이다? 또래인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인? 또래인. 자 도래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은 전부 다 도래인입니다. 그 도래인들에 의해서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톤 정권이 성립되고 뭐 된다?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마토 정권은 몇 세기겠습니까? 야마토 정권은 그렇죠. 4세기에 성립이 된 겁니다. 됐죠? 야마토 정권은 4세기에 성립되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야마토 정권이냐면 야마토라는 지역, 이게 지명입니다. 그래서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은 뭐냐면요. 국호는 왜입니다. 나라 이름이 왜예요? 왜. 됐죠? 국호가 왜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국호가 뭐로 바뀌냐면 일본이라고 바뀔 건데 요거는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국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국호를 쓰면서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가볼게요. 지금 야마토 정권은 왕권이 강해진 겁니까? 강해진 거죠. 왜냐면은 여러 소왕국들이 막 난립했던 것이 하나의 정권, 이제 통일 정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왕권이 강해진 거죠. 그 왕권이 강해졌을 때 강대한 왕권을 과시할 목적으로 무덤을 만들 때 이 무덤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로 만들었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전방 후원분이라고 이제 표현할 겁니다. 전방 후원분은요. 평지에서는요.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숲이야, 숲. 공원이야, 공원. 그런데 공중에서 봐야만 이 형태가 보인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자가 앞전자거든요. 앞쪽은요.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앞쪽은 사각형 형태고 뒤쪽은 원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다. 그래 전방 후원 분 무덤이죠. 그래서 앞쪽이 사각형 형태, 자 그다음에 뒤가 땡그란 형태인데 이게 평지에서 보면 안 보여요. 공중에서 본 겁니다. 헬기 타고 본 거예요. 지금 평면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덤을 만들었었을 때 이 무덤 안에 자 그렇죠. 자 누가 집권자가 권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전방 후원본이라는 무덤은 자 몇 세기부터 만들어지면 될까요? 생각해 볼까요? 야마토 정권이 몇 세기니까? 4세기니까? 그렇죠. 4세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방원분이 언제 쇠퇴가 되냐면 일본에 불교가 들어간 게 언제냐면 6세기입니다. 그럼 6세기에 일본에 자 불교가 들어갔을 때 백제를 통해 들어가는데 백제의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이 있었고 당시 성왕이라는 왕 때 인물입니다. 그러면 노리사치계 성왕은 6세기입니다. 그럼 6세기에 자 보세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불교가 들어갔어요. 불교가 들어가면 불교 관련된 문화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불교와 관련된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화장 문화가 있어요. 화장.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방후원부는 자 6세기 불교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쇠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야마토 정권에서 왕권이 매우 강대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자, 이 야마토 정권에서요. 시성제도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시성제도. 이 시성제도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걸 얘기해 줄게요. 고려로 가게 되면은요. 고려에 자, 뭐가 있었냐면 사성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사했다. 뭘 하사했냐면 성씨를 하사하는 정책인데 이게 뭐냐? 사성정책. 왕건의 성씨가 어쨌든 왕이잖아요. 왕씨잖아요. 왕씨인데 예를 들어 김태희가 있는데 그 김태희한테 왕시성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자 김태희는 이제 뭐 돼? 왕태희가 되는 거죠. 그럼 왕태희가 됐었을 때 와우 나도 이제 왕족이네. 왜? 왕과 성씨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족으로 편입을 시켜서 동질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들과 대립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정책이 고려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성정책과 유사한 게 바로 시성제도인데 이 시성제도는 지방의 호족 세력들 그 지방의 호족 세력들에게 스페셜한 성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성씨를 만들어서 그 호족 세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성정책. 그럼으로써 이제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너를 그만큼 우대한다. 이렇게 이제 대우해주는 거죠. 아무튼요, 시성제도는 자, 또 중요한 게
중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일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영향받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갑시다. 5번째 가면 이 야마토 정권에서요. 아스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크게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쌤이 일부 교과서에서 아스카 문화를 아스카 시대라고 이제 가리키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기를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가지 말고 야마토 정권이 왜 야마토라고 그랬어요?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야마토 정권에서 아스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융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스카 문화의 자 정점에 서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여러분 이 쇼토쿠 태자는 태자입니다. 그럼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겠죠? 이 쇼토쿠 태자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6말 7초의 인물인데 그 6말 7초의 인물이었었던 쇼토쿠 태자가 언제 죽을 거냐면 622년도에 죽습니다. 그럼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622년도에 죽었다. 앞으로 쇼토쿠 태자가 뜨면 여러분들은 몇 세기로 공부하시냐면 쇼토쿠 태자가 뜨면 7세기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됐나요? 가볼까요? 이 쇼토쿠 태자가요. 이 쇼토쿠 태자가 고구려의 해자. 고구려의 해자. 이름만 쓸게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체크하십시오. 고구려의 해자라는 승려. 그 다음에 백제. 백제의 해총. 백제의 해총. 해초 아닙니다. 해총. 자, 이거는 고구려 승려. 이건 백제 승려인데 이들로부터 불교를 배웁니다. 불교를 배우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장려하는데 그 불교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자 뭐 하게 되냐면 호류사라는 절을 창건합니다. 자 호류사라는 절을 창건했는데 그럼 호류사라는 절은 자 당연히 몇 세기겠습니까? 7세기겠죠. 됐죠?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이 호류사는요. 건설하는 과정에서 백제 기술자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자 백제. 그러니까 이 아스카 문화는 누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냐면 삼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삼국의 영향.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랬을 때 아까 해자가 고구려 승려고 해총, 백제 승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류사를 만들 때 백제 기술자들이 왔고 또 호류사에 자 지금 현재까지도 백제 관음상이라는 불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호류사의 특징은 호류사 5층 목탑이 있어. 그때 당연히 호류사 5층 목탑도 7세기라는 거. 하나 더 가볼까요? 담징이란 사람이요. 자, 호류사의 금당 벽화를 남겼죠. 누가 남겼죠? 담징이 남겼죠. 호류사에다가 남겼답니다. 자, 어쨌든 쇼토쿠 태자는 자, 불교를 장려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호류사라는 절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7세기입니다.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고 중앙 집권을 자, 확립시켜서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문제는 이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자, 사후에 이렇게 씁시다. 사후에 소가시라는 호족 가문, 이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얘들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당나라에 유학을 다녔었던 자, 당나라에 자, 유학을 다녀온 유학생들, 그 유학을 다녀온 이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현상을 비판합니다. 네가 왕이야? 너 호족이잖아. 근데 네가 왜 권력을 독점하고 제랄이야? 라고 하면서 자 이들을 디스하죠.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는요. 이 소가시라고 하는 호족 가문과 얘들이 좀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그 호족 가문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연대하면서 왕권을 안정시켜놨었던 건데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이들의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자, 이 정도. 그래서 당나라에 자 유학을 다녀왔었던 유학생들 중심에 자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개혁 정치를 할 거예요. 개혁 정치를 해서 왕권을 다시 안정시킬 건데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이카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카게신은 645년도입니다. 그럼 645년도에 다이카게신이 있는데 이 다이카라는 게요. 일본 최초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45년이라 부르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645년을 다이카 1년이라 불렀던 거죠. 646년은 다이카 2년. 이해되나요? 다이카. 원래요. 중국의 연호를 갖다 쓰는데 이들이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입니다. 다이카. 그래서 일본은 일반적으로 천황이 바뀌었을 때 자, 연호가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연호에는 뭐가 있냐면 메이지 유신할 때 그 메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이쇼라는 연호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 두 개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다이카라는 최초의 연호가 쓰였다. 그러면 어느 나라 유학을 다녀왔었던 당나라에 자 유학을 다녀왔었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당나라의 뭐를 도입하느냐? 율령체제를 자부한다. 자, 도입한다더라. 그래서 무슨 집권을 확립한다? 중앙집권을 다시 재확립한다. 이때 당나라 율령체제를 모방했고 여기에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자, 국호를 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몇 세기 말에? 7세기 말에. 그 다음에 이제 연호가 바뀌었어요. 연호가 바뀌었는데 다이호라는 연호로 바뀌었습니다. 천황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이호라는 연호 바뀌었을 때 다이호 율령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다이호 율령은 당나라의 율령을 토대로 해서 일본의 실정에 맞게끔 변형을 시킨 자, 그런 율령입니다. 당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이호 율령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관 팔성제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중국에 가면은 당나라에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자, 응용을 해서 일본 실정에 맞게끔 변형을 시킨 게 바로 이관 팔성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무슨 집권을 재확립했습니까? 중앙 집권을 자, 재확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뭐요? 다이카 개신, 그 다음에 다이어 율령 두 개 용어 확인하시면 되고요. 고대 국가 때는요.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대 국가 때는 수도를 옮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해져요. 왜냐면 귀족들이 자기의 어떤 집과 재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도가 먼 곳으로 이동했을 때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걸 관리할 수 없잖아. 이걸 버릴 수 없잖아. 자,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 수도를 천도하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겁니다. 그럼 지금 다이카 개신과 다이어 율령을 통해서 무슨 집권을 재확립했고 중앙 집권을 재확립했고 이 확립된 왕권을 좀 더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길 거냐면 나라라는 동네로 옮깁니다. 자, 나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얘기할 건데 이 나라 시대는 710년에서 794년까지입니다. 자, 앞으로 나라 시대가 뜨면 연도 외우지 말고 무조건 몇 세기? 8세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8세기 나라 시대. 그래서 이 나라 시대 이전까지 여기까지가 무슨 토정권이다? 야마토 정권이다. 다시 마무리해 볼까요? 일본에 가게 되면은요. 자, 구석기로 갔었을 때 이 일본의 구석기에는 자, 무슨 죽구? 이와죽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듣고 날리시고요. 일본의 신석기와 관련된 거에 조몬 문화. 청동기와 관련된 거에서 야요이 문화. 됐습니까? 야요이 문화 시대에 청동기 어쩌고 해서 정치체제 소왕국들이 난립했고 이 야요이 시대의 자, 소왕국들을 하나로 통일한 최초의 통일 정권이 야마토 정권인데 이 야마토 정권이 언제까지 가느냐? 즉 나라라는 동네를 수도를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4세기에서 지금 나라를 옮긴 게 8세기 초잖아요. 4세기에서 8세기 초 여기 때까지가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된 정권이죠. 근데 그 야마토 정권에서 아스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융성했다고. 불교 문화가. 그러면 야마토 정권 안에 아스카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스카 시대라고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스카 문화라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야마토 정권 안에 아스카 문화. 그 아스카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게 누구다? 쇼토쿠 태자다. 그 쇼토쿠 태자가 불교 장려 정책을 썼고 그 과정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었다.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자, 대략 다 이야기가 됐는데요. 쇼토쿠 태자 별표하시고요. 다이카 개신 별표하시고요. 다이어 율령 자, 별표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왼쪽에 가면은 한의 노구광이라는 도장 보이나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힘있고 여왕 시성제도 나와 있는데 자, 놔두시고 전방후원본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전방후원본. 사진 자료요. 그죠? 그럼 남은 게 이제 누가 남았냐면 흉노라는 애들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뭘 이야기하고 있었죠? 중국이 자, 기본 뼈대이고 그 중국의 척추뼈 같은 왕조들이 쭉 발전되고 있을 때 동시대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 이런 건데 자, 이제 봐야 될 게 흉노입니다. 자, 이 흉노는요. 첫 번째 동호와 자, 월지를 제압하고 몽골 고원을 통일한 몽골 고원을 통일한 최초의 통일 유목국가입니다. 최초의 통일 유목국가다. 됐죠? 두 번째, 이 흉노 같은 경우는 최고의 지배자를 뭐라 불렀냐면 선우라 불렀답니다. 선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선우. 기본적으로요. 여기 있는 이 유목국가들은 지배자를 부를 때 왕이란 칭호를 안 쓰고요. 뭐라고 쓰냐면 칸이라는 칭호를 써요. 칸.
칸은 자 뭐라고도 하냐면 가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칸, 가한 이런 칭호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이 흉노족만 선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흉노만 자 여러분들 특이하니까 시험에 여기 선우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흉노족은 최고의 지배자를 선우라고 불렀고 그 나머지 유목가들은 전부 다 최고의 지배자를 칸 혹은 가한이라 불렀다는 거 참고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선우를 최고의 지배자라고 했을 때 선우 밑에 누가 있냐면 좌현왕, 자 그리고 우현왕, 그리고 일축왕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흉노란 아이들이 몽골 대제국의 몽골 고원 쪽에 자리 잡았는데 여기를 다스릴 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세 개 지역으로 쪼갠 거죠. 여기에 중앙에 선우가 있고 자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좌현왕, 우현왕 이런 식으로 쪼개서 좌현왕, 우현왕 쪼개서 자 다스렸던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연맹체적 성격의 국가였다.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자, 연맹체적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이 흉노가요. 그러니까 비단길이 개척되기 전에 사막길이었잖아요. 거기를 장악하고 자, 얘가 자 무슨 무역을 했냐면 중개무역으로 자, 번영을 누렸습니다. 중개무역을 했다. 네 번째 간다라면 이 흉노가 중국과 대립했는데 자, 이 중국과 대립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 두 나라. 진나라. 자, 그다음에 한나라. 자, 진나라에서는 안 쓸 겁니다. 무슨 장성? 만리장성. 한나라에서는 자, 고조.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자, 무제가 있는데 이 고조 때 흉노한테 깨지나요? 깨지죠. 이 흉노의 자, 전성기의 자, 군주가 누구냐면 묵특이거든요. 묵특. 이름이 묵특이에요. 그러면 뒤에 왕이라는 칭호를 써야 되잖아요. 왕이 뭐라고 그랬죠? 선우. 그래서 묵특, 선우. 그 묵특, 선우 때가 이제 전성기인데 이 고조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흉노한테 포위됐었잖아요. 평성에서의 치욕. 자, 그 다음에 무제 때 자 흉노를 공격을 했고 무제의 공격으로 자 흉노족이 자 뭐 됩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쇠퇴가 됐었던 거죠. 쇠퇴가 되었다. 그래서 흉노와 관련된 자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20쪽의 맨 하단에 자 니은번 묵특선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은 자 정치에서 첫 번째 줄 최고 통치자 선우 밑에 좌현왕, 우현왕이 있었다. 자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셔서 전성기에 묵특선우 평성의 치 한나라 고조를 포위했었던 거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됐고 예 국가 간의 상호작용은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 재정일치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밑찍으실래요? 중국에서는 갑골문자, 우리나라는 당군왕검, 일본에서는 힘있고요왕. 이게 재정일치죠. 그 다음에 건국신화는 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건국신화는요. 이렇게만 가볼까요? 모든 국가들이 건국신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건국신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국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자 뭐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났다. 뭐 아래서 막 사람이 태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가의 우월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건국신화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핵심 체크 쪽에 이제 흉노의 황금띠 머리 장식 보이나요? 예, 이 사진 자료 지금 잘 나옵니다. 황금 머리 장식. 자,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탐구대로 5번에 건국신화가 나와 있는데 별표 필요 없고 시간 될 때 심심하면 한 번만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어차피 요거로 나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자부심, 반영. 24쪽, 25쪽에는 이제 단답형,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에 대한 어떤 그 핵심 키워드들, 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자, 풀어놓으시고요. 쭉 넘어가 보실래요? 자, 대단원이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자, 28쪽. 28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뭡니까? 인구의 이동이라는, 자,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라는 과목은, 자, 주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 인구 이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치와 또 연결을 시킬 거예요.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